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탐구하는 지식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때로 어둡고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욕망이 빚어낸 비극,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감염병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지혜와 평안을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복에 대한 욕망과 무분별한 산업 발전의 욕망이 낳은 푸른 그림자, 콜레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무서운 감염병은 1817년 첫 세계적 대유행을 시작으로 무려 150여 년 동안 7번에 걸쳐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바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균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끝에 채찍 같은 긴 꼬리가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꼬리를 맹렬히 움직여 물속을 헤엄쳐 다니죠. 만약 이 균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라균은 우리 몸의 소장에 달라붙어 맹독성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는 우리 몸이 엄청난 양의 수분을 배출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환자는 살뜨물과 같은 끔찍한 설사를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콜레라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양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많게는 하루에 20리터에 가까운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20리터, 생수병 1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심지어 하루 동안 배출하는 설사의 양이 환자 본인의 체중보다 때로는 2배나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탈수로 인해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환자들은 움직일 힘조차 없어 아프리카의 콜레라 병동에서는 침대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놓은 특수한 침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설사를 받아내기 위한 처절한 방법이었습니다. 수분과 함께 전해질까지 모두 빠져나가면서 근육은 힘을 잃고 의식은 흐려집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건강한 성인이라도 절반은 사망에 이르고 노약자나 아이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콜레라균은 어떻게 인류의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바로 인간의 정복욕, 제국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콜레라는 인도 겐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습니다. 겐지스강은 힌두 교도들에게는 성스러운 어머니와 같은 강입니다. 그들은 이 강물에 콜레라 환자의 옷을 빨고 배설물을 버렸으며 심지어 그 물을 신성한 물로 여기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콜레라는 인도 내에서 주기적으로 창궐했고 19세기에만 인도에서 무려 1,500만 명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 들어온 영국 군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 군대를 이끌었던 헤이스팅스 후작은 자신의 일기에 그 참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갑자기 우리 군을 덮쳤다. 수많은 불쌍한 병사들이 고통 속에 쓰러져 갔다. 환자를 실어 나르는 마차에 실린 채 죽어간 이가 부지기수였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죽은 자의 시신을 마차 밖으로 내던져야만 했다. 어젯밤 사이에만 죽은 병사가 500명이 넘는다. 인도에서 시작된 콜레라는 영국의 군대 이동 경로를 따라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까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1831년 마침내 유럽에 상륙한 콜레라는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총인구의 13%가 사망했고 헝가리에서는 1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그려진 한 그림은 콜레라의 공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콜레라 증상이 나타난 지 불과 1시간 만에 혈색을 잃고 피부가 검푸르게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극심한 탈수로 모세혈관까지 파열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림 속 여성은 이로부터 4시간 뒤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콜레라는 프랑스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여신 마리안느가 콜레라균에게 목을 졸리는 모습의 풍자와는 당시 유럽인들이 느꼈던 공포를 짐작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욕망으로 전 세계에 콜레라를 퍼뜨린 영국은 결국 그 부메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콜레라는 마침내 영국 본토를 덮쳤고 그 확산의 배경에는 또 다른 인간의 욕망, 바로 산업 발전에 대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런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주거 환경은 좁고 비위생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정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배설물을 거리나 도랑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이 모든 오물은 결국 런던 시민의 식수원이었던 템스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콜레라균에게는 그야말로 번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1831년 런던에서만 2만 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고 심지어 콜레라 환자의 항문을 기름칠한 코르크 마개로 막는 황당한 치료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설사를 멈추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절박하지만 무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설사를 멈추게 한다며 배추 꼭다리로 막는다는 농담과도 같은 비극적인 해프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절망에 빠진 런던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54년 런던 소호 지역에서였습니다. 당시 마칙과 의사로 명성을 떨치던 존 스노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콜레라가 공기로 전파된다는 당시의 통념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런던 소호 지역의 지도를 펼쳐놓고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들의 집을 하나하나 점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사망자들은 특정 지역, 바로 브로드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존 스노우는 더욱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펌프바로 근처에 있는 구빈원과 양조장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구빈원은 자체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양조장 직원들은 물 대신 맥주를 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스노우는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공기가 아니라 바로 저 오염된 펌프의 물이다. 그는 당국을 설득하여 마침내 펌프의 손잡이를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콜레라의 확산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역학조사였습니다. 질병의 전파 경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적한 첫 사례였죠. 존 스노우의 발견 이후 인류는 비로소 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식수와 하수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레라가 역설적으로 공중보건의 어머니가 된 순간입니다. 이 경험은 훗날 세계보건기구 WHO가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콜레라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으며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콜레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낳은 감염병은 콜레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균과 관련된 질병, 바로 결핵입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깊게 그림자 진 눈가. 19세기 유럽의 그림들 속 연약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결핵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핵은 지난 200년간 약 10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 최악의 감염병입니다. 약 1만 년 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이 끈질긴 세균은 놀랍게도 산소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산소가 가장 풍부한 곳, 바로 폐에 주로 자리를 잡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격렬한 기침과 오한, 식은땀에 시달리고 심하면 피를 토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시켜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19세기에는 이 병을 소모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결핵균은 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임파선으로 가면 목이 붓고 고름이 터져나오고 뼈로 가면 뼈를 갉아먹어 주저앉게 만듭니다. 고대 로마 폼페이 유적에서 발견된 한 남성의 척추뼈에는 결핵균이 뼈를 파먹은 끔찍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뇌로 침투해 수막염을 일으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야말로 온몸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결핵균 역시 자본주의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먹고 자랐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은 비좁고 환기도 되지 않는 공장에서 오염된 공기와 먼지를 마시며 일했습니다. 특히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탄광의 갱도는 자외선에 약한 결핵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이었습니다.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노동자들 사이에서 결핵은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가난한 자들의 질병이라는 슬픈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초 유럽 인구의 무려 4분의 1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 유일한 치료법은 공기 좋은 요양원에 가서 잘 먹고 잘 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미미한 효과는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는 안타깝게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결핵에 걸리고 1,3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과거의 질병으로만 여겼던 결핵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질병, 인류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인 질병, 바로 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인류 최초의 암의 흔적은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 4,500년 전 사망한 한 남성의 두개골에는 커다란 악성 종양, 즉 뼈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낸 듯한 상처들이 보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의사들이 이 암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외과적 수술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처절한 투쟁이 증거입니다. 암의 흔적은 파라오의 미라에서도 심지어 태아를 벤 채 숨진 임신부 미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암은 현대 사회의 질병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숙명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암이라는 병명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질병의 증상을 주에 깊게 관찰하고 기록한 천재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위대한 의사이자 훗날 의술의 신으로 추앙받은 이모테프입니다. 그는 48가지 질병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파피루스에 기록했습니다. 그중 유방에서 발견되는 종양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방의 불룩한 종양은 크고 단단하며 만지면 포장지를 뭉쳐놓은 것 같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방암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모테프는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치료법을 제시했지만 유방암 항목의 치료법 안에는 단 한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치료법 없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암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비통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정해진 수명에 따라 스스로 죽고 새로 생겨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 세포는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미친 듯이 분열하며 무한히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써야 할 영양분까지 모두 빨아들여 거대한 덩어리, 즉 종양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암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이입니다. 암이 공포의 대상인 이유는 머리카락과 손발톱처럼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곳을 제외하고는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 폐, 간, 이, 혈액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만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 질병에 암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유방암 환자의 울퉁불퉁한 종양과 그 주위로 뻗어나간 핏줄의 모습이 마치게 애 등딱지와 다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뜻하는 그리스어 카르키노스라고 불렀고 이것이 훗날 라틴어 캔서가 되었습니다. 한편 동양의 한의학에서는 종양을 만져보았을 때 그 단단함이 바위와 같다고 하여 암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양이 시각적인 형태에서 동양은 촉각적인 질감에서 병의 이름을 찾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역시 암의 원인을 알지 못했고 치료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암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편이 낫다. 그래야 환자들이 더 오래 산다는 절망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섣불리 종양을 건드렸다가는 더 빨리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뿐이라는 수천 년 전 의사의 고뇌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콜레라, 결핵, 그리고 암. 인간의 욕망이 키우고 무지가 확산시켰으며 수많은 희생 끝에 비로소 그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게 된 질병들. 이 질병의 역사는 곧 무지와 편견에 맞서 진실을 찾아 나선 인류의 위대한 투쟁이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존 스노우의 역학조사로부터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배웠고 수많은 과학자들의 헌신 덕분에 항생제와 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로운 질병의 위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길고 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탐구하는 지식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때로 어둡고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욕망이 빚어낸 비극,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감염병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지혜와 평안을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복에 대한 욕망과 무분별한 산업 발전의 욕망이 낳은 푸른 그림자, 콜레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무서운 감염병은 1817년 첫 세계적 대유행을 시작으로 무려 150여 년 동안 7번에 걸쳐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바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균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끝에 채찍 같은 긴 꼬리가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꼬리를 맹렬히 움직여 물속을 헤엄쳐 다니죠. 만약 이 균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라균은 우리 몸의 소장에 달라붙어 맹독성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는 우리 몸이 엄청난 양의 수분을 배출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환자는 살뜨물과 같은 끔찍한 설사를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콜레라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양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많게는 하루에 20리터에 가까운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20리터, 생수병 1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심지어 하루 동안 배출하는 설사의 양이 환자 본인의 체중보다 때로는 2배나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탈수로 인해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환자들은 움직일 힘조차 없어 아프리카의 콜레라 병동에서는 침대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놓은 특수한 침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설사를 받아내기 위한 처절한 방법이었습니다. 수분과 함께 전해질까지 모두 빠져나가면서 근육은 힘을 잃고 의식은 흐려집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건강한 성인이라도 절반은 사망에 이르고 노약자나 아이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콜레라균은 어떻게 인류의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바로 인간의 정복욕, 제국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콜레라는 인도 겐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습니다. 겐지스강은 힌두 교도들에게는 성스러운 어머니와 같은 강입니다. 그들은 이 강물에 콜레라 환자의 옷을 빨고 배설물을 버렸으며 심지어 그 물을 신성한 물로 여기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콜레라는 인도 내에서 주기적으로 창궐했고 19세기에만 인도에서 무려 1,500만 명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 들어온 영국 군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 군대를 이끌었던 헤이스팅스 후작은 자신의 일기에 그 참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갑자기 우리 군을 덮쳤다. 수많은 불쌍한 병사들이 고통 속에 쓰러져 갔다. 환자를 실어 나르는 마차에 실린 채 죽어간 이가 부지기수였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죽은 자의 시신을 마차 밖으로 내던져야만 했다. 어젯밤 사이에만 죽은 병사가 500명이 넘는다. 인도에서 시작된 콜레라는 영국의 군대 이동 경로를 따라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까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1831년 마침내 유럽에 상륙한 콜레라는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총인구의 13%가 사망했고 헝가리에서는 1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그려진 한 그림은 콜레라의 공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콜레라 증상이 나타난 지 불과 1시간 만에 혈색을 잃고 피부가 검푸르게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극심한 탈수로 모세혈관까지 파열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림 속 여성은 이로부터 4시간 뒤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콜레라는 프랑스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여신 마리안느가 콜레라균에게 목을 졸리는 모습의 풍자와는 당시 유럽인들이 느꼈던 공포를 짐작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욕망으로 전 세계에 콜레라를 퍼뜨린 영국은 결국 그 부메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콜레라는 마침내 영국 본토를 덮쳤고
그 확산의 배경에는 또 다른 인간의 욕망, 바로 산업 발전에 대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런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주거 환경은 좁고 비위생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정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배설물을 거리나 도랑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이 모든 오물은 결국 런던 시민의 식수원이었던 템스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콜레라균에게는 그야말로 번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1831년 런던에서만 2만 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고 심지어 콜레라 환자의 항문을 기름칠한 코르크 마개로 막는 황당한 치료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설사를 멈추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절박하지만 무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설사를 멈추게 한다며 배추 꼭다리로 막는다는 농담과도 같은 비극적인 해프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절망에 빠진 런던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54년 런던 소호 지역에서였습니다. 당시 마칙과 의사로 명성을 떨치던 존 스노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콜레라가 공기로 전파된다는 당시의 통념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런던 소호 지역의 지도를 펼쳐놓고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들의 집을 하나하나 점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사망자들은 특정 지역, 바로 브로드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존 스노우는 더욱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펌프바로 근처에 있는 구빈원과 양조장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구빈원은 자체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양조장 직원들은 물 대신 맥주를 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스노우는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공기가 아니라 바로 저 오염된 펌프의 물이다. 그는 당국을 설득하여 마침내 펌프의 손잡이를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콜레라의 확산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역학조사였습니다. 질병의 전파 경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적한 첫 사례였죠. 존 스노우의 발견 이후 인류는 비로소 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식수와 하수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레라가 역설적으로 공중보건의 어머니가 된 순간입니다. 이 경험은 훗날 세계보건기구 WHO가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콜레라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으며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콜레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낳은 감염병은 콜레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균과 관련된 질병, 바로 결핵입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깊게 그림자진 눈가, 19세기 유럽의 그림들 속 연약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결핵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핵은 지난 200년간 약 10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 최악의 감염병입니다. 약 1만 년 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이 끈질긴 세균은 놀랍게도 산소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산소가 가장 풍부한 곳, 바로 폐에 주로 자리를 잡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격렬한 기침과 오한, 식은땀에 시달리고 심하면 피를 토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시켜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19세기에는 이 병을 소모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결핵균은 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임파선으로 가면 목이 붓고 고름이 터져 나오고 뼈로 가면 뼈를 갉아먹어 주저앉게 만듭니다. 고대 로마 폼페이 유적에서 발견된 한 남성의 척추뼈에는 결핵균이 뼈를 파먹은 끔찍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뇌로 침투해 수막염을 일으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야말로 온몸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결핵균 역시 자본주의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먹고 자랐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은 비좁고 환기도 되지 않는 공장에서 오염된 공기와 먼지를 마시며 일했습니다. 특히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탄광의 갱도는 자외선에 약한 결핵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이었습니다.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노동자들 사이에서 결핵은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가난한 자들의 질병이라는 슬픈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초 유럽 인구의 무려 4분의 1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 유일한 치료법은 공기 좋은 요양원에 가서 잘 먹고 잘 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미미한 효과는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는 안타깝게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결핵에 걸리고 1,3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과거의 질병으로만 여겼던 결핵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질병, 인류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인 질병, 바로 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인류 최초의 암의 흔적은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 4,500년 전 사망한 한 남성의 두개골에는 커다란 악성 종양, 즉 뼈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낸 듯한 상처들이 보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의사들이 이 암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외과적 수술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처절한 투쟁이 증거입니다. 암의 흔적은 파라오의 미라에서도 심지어 태아를 벤 채 숨진 임신부 미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암은 현대 사회의 질병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숙명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암이라는 병명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질병의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한 천재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위대한 의사이자 훗날 의술의 신으로 추앙받은 이모테프입니다. 그는 48가지 질병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파피루스에 기록했습니다. 그중 유방에서 발견되는 종양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방의 불룩한 종양은 크고 단단하며 만지면 포장지를 뭉쳐놓은 것 같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방암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모테프는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치료법을 제시했지만 유방암 항목의 치료법 안에는 단 한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치료법 없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암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비통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정해진 수명에 따라 스스로 죽고 새로 생겨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 세포는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미친 듯이 분열하며 무한히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써야 할 영양분까지 모두 빨아들여 거대한 덩어리, 즉 종양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암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이입니다. 암이 공포의 대상인 이유는 머리카락과 손발톱처럼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곳을 제외하고는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 폐, 간, 이, 혈액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만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 질병에 암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유방암 환자의 울퉁불퉁한 종양과 그 주위로 뻗어나간 핏줄의 모습이 마치게 애 등딱지와 다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뜻하는 그리스어 카르키노스라고 불렀고 이것이 훗날 라틴어 캔서가 되었습니다. 한편 동양의 한의학에서는 종양을 만져보았을 때 그 단단함이 바위와 같다고 하여 암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양이 시각적인 형태에서 동양은 촉각적인 질감에서 병의 이름을 찾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역시 암의 원인을 알지 못했고 치료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암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편이 낫다. 그래야 환자들이 더 오래 산다는 절망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섣불리 종양을 건드렸다가는 더 빨리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뿐이라는 수천 년 전 의사의 고뇌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콜레라, 결핵, 그리고 암. 인간의 욕망이 키우고 무지가 확산시켰으며 수많은 희생 끝에 비로소 그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게 된 질병들. 이 질병의 역사는 곧 무지와 편견에 맞서 진실을 찾아 나선 인류의 위대한 투쟁이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존 스노우의 역학조사로부터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배웠고 수많은 과학자들의 헌신 덕분에 항생제와 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로운 질병의 위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길고 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탐구하는 지식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때로 어둡고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욕망이 빚어낸 비극,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감염병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지혜와 평안을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복에 대한 욕망과 무분별한 산업 발전의 욕망이 낳은 푸른 그림자, 콜레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무서운 감염병은 1817년 첫 세계적 대유행을 시작으로 무려 150여 년 동안 7번에 걸쳐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바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균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끝에 채찍 같은 긴 꼬리가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꼬리를 맹렬히 움직여 물속을 헤엄쳐 다니죠. 만약 이 균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라균은 우리 몸의 소장에 달라붙어 맹독성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는 우리 몸이 엄청난 양의 수분을 배출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환자는 살뜨물과 같은 끔찍한 설사를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콜레라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양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많게는 하루에 20리터에 가까운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20리터, 생수병 1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심지어 하루 동안 배출하는 설사의 양이 환자 본인의 체중보다 때로는 2배나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탈수로 인해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환자들은 움직일 힘조차 없어 아프리카의 콜레라 병동에서는 침대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놓은 특수한 침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설사를 받아내기 위한 처절한 방법이었습니다. 수분과 함께 전해질까지 모두 빠져나가면서 근육은 힘을 잃고 의식은 흐려집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건강한 성인이라도 절반은 사망에 이르고 노약자나 아이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콜레라균은 어떻게 인류의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바로 인간의 정복욕, 제국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콜레라는 인도 겐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습니다. 겐지스강은 힌두 교도들에게는 성스러운 어머니와 같은 강입니다. 그들은 이 강물에 콜레라 환자의 옷을 빨고 배설물을 버렸으며 심지어 그 물을 신성한 물로 여기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콜레라는 인도 내에서 주기적으로 창궐했고 19세기에만 인도에서 무려 1,500만 명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 들어온 영국 군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 군대를 이끌었던 헤이스팅스 후작은 자신의 일기에 그 참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갑자기 우리 군을 덮쳤다. 수많은 불쌍한 병사들이 고통 속에 쓰러져 갔다. 환자를 실어 나르는 마차에 실린 채 죽어간 이가 부지기수였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죽은 자의 시신을 마차 밖으로 내던져야만 했다. 어젯밤 사이에만 죽은 병사가 500명이 넘는다. 인도에서 시작된 콜레라는 영국의 군대 이동 경로를 따라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까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1831년 마침내 유럽에 상륙한 콜레라는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총인구의 13%가 사망했고 헝가리에서는 1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그려진 한 그림은 콜레라의 공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콜레라 증상이 나타난 지 불과 1시간 만에 혈색을 잃고 피부가 검푸르게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극심한 탈수로 모세혈관까지 파열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림 속 여성은 이로부터 4시간 뒤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콜레라는 프랑스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여신 마리안느가 콜레라균에게 목을 졸리는 모습의 풍자와는 당시 유럽인들이 느꼈던 공포를 짐작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욕망으로 전 세계에 콜레라를 퍼뜨린 영국은 결국 그 부메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콜레라는 마침내 영국 본토를 덮쳤고 그 확산의 배경에는 또 다른 인간의 욕망, 바로 산업 발전에 대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런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주거 환경은 좁고 비위생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정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배설물을 거리나 도랑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이 모든 오물은 결국 런던 시민의 식수원이었던 템스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콜레라균에게는 그야말로 번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1831년 런던에서만 2만 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고 심지어 콜레라 환자의 항문을 기름칠한 코르크 마개로 막는 황당한 치료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설사를 멈추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절박하지만 무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설사를 멈추게 한다며 배추 꼭다리로 막는다는 농담과도 같은 비극적인 해프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절망에 빠진 런던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54년 런던 소호 지역에서였습니다. 당시 마칙과 의사로 명성을 떨치던 존 스노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콜레라가 공기로 전파된다는 당시의 통념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런던 소호 지역의 지도를 펼쳐놓고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들의 집을 하나하나 점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사망자들은 특정 지역, 바로 브로드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존 스노우는 더욱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펌프바로 근처에 있는 구빈원과 양조장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구빈원은 자체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양조장 직원들은 물 대신 맥주를 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스노우는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공기가 아니라 바로 저 오염된 펌프의 물이다. 그는 당국을 설득하여 마침내 펌프의 손잡이를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콜레라의 확산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역학조사였습니다. 질병의 전파 경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적한 첫 사례였죠. 존 스노우의 발견 이후 인류는 비로소 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식수와 하수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레라가 역설적으로 공중보건의 어머니가 된 순간입니다. 이 경험은 훗날 세계보건기구 WHO가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콜레라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으며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콜레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낳은 감염병은 콜레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균과 관련된 질병, 바로 결핵입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깊게 그림자 진 눈가, 19세기 유럽의 그림들 속 연약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결핵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핵은 지난 200년간 약 10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 최악의 감염병입니다. 약 1만 년 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이 끈질긴 세균은 놀랍게도 산소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산소가 가장 풍부한 곳, 바로 폐에 주로 자리를 잡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격렬한 기침과 오한, 식은땀에 시달리고 심하면 피를 토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시켜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19세기에는 이 병을 소모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결핵균은 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임파선으로 가면 목이 붓고 고름이 터져나오고 뼈로 가면 뼈를 갉아먹어 주저앉게 만듭니다. 고대 로마 폼페이 유적에서 발견된 한 남성의 척추뼈에는 결핵균이 뼈를 파먹은 끔찍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뇌로 침투해 수막염을 일으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야말로 온몸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결핵균 역시 자본주의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먹고 자랐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은 비좁고 환기도 되지 않는 공장에서 오염된 공기와 먼지를 마시며 일했습니다. 특히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탄광의 갱도는 자외선의 약한 결핵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이었습니다.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노동자들 사이에서 결핵은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가난한 자들의 질병이라는 슬픈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초 유럽 인구의 무려 4분의 1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 유일한 치료법은 공기 좋은 요양원에 가서 잘 먹고 잘 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미미한 효과는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는 안타깝게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결핵에 걸리고 1,3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과거의 질병으로만 여겼던 결핵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질병, 인류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인 질병, 바로 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인류 최초의 암의 흔적은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 4,500년 전 사망한 한 남성의 두개골에는 커다란 악성 종양, 즉 뼈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낸 듯한 상처들이 보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의사들이 이 암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외과적 수술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처절한 투쟁이 증거입니다. 암의 흔적은 파라오의 미라에서도 심지어 태아를 벤 채 숨진 임신부 미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암은 현대 사회의 질병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숙명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암이라는 병명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질병의 증상을 주에 깊게 관찰하고 기록한 천재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위대한 의사이자 훗날 의술의 신으로 추앙받은 이모테프입니다. 그는 48가지 질병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파피루스에 기록했습니다. 그중 유방에서 발견되는 종양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방의 불룩한 종양은 크고 단단하며 만지면 포장지를 뭉쳐놓은 것 같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방암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모테프는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치료법을 제시했지만 유방암 항목의 치료법 안에는 단 한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치료법 없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암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비통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정해진 수명에 따라 스스로 죽고 새로 생겨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 세포는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미친 듯이 분열하며 무한히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써야 할 영양분까지 모두 빨아들여 거대한 덩어리, 즉 종양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암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이입니다. 암이 공포의 대상인 이유는 머리카락과 손발톱처럼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곳을 제외하고는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 폐, 간, 이, 혈액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만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 질병에 암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유방암 환자의 울퉁불퉁한 종양과 그 주위로 뻗어나간 핏줄의 모습이 마치게 애 등딱지와 다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뜻하는 그리스어 카르키노스라고 불렀고 이것이 훗날 라틴어 캔서가 되었습니다. 한편 동양의 한의학에서는 종양을 만져보았을 때 그 단단함이 바위와 같다고 하여 암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양이 시각적인 형태에서
동양은 촉각적인 질감에서 병의 이름을 찾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역시 암의 원인을 알지 못했고 치료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암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편이 낫다. 그래야 환자들이 더 오래 산다는 절망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섣불리 종양을 건드렸다가는 더 빨리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뿐이라는 수천 년 전 의사의 고뇌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콜레라, 결핵, 그리고 암. 인간의 욕망이 키우고 무지가 확산시켰으며 수많은 희생 끝에 비로소 그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게 된 질병들. 이 질병의 역사는 곧 무지와 편견에 맞서 진실을 찾아 나선 인류의 위대한 투쟁이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존 스노우의 역학조사로부터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배웠고 수많은 과학자들의 헌신 덕분에 항생제와 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로운 질병의 위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길고 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탐구하는 지식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때로 어둡고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욕망이 빚어낸 비극,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감염병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지혜와 평안을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복에 대한 욕망과 무분별한 산업 발전의 욕망이 낳은 푸른 그림자, 콜레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무서운 감염병은 1817년 첫 세계적 대유행을 시작으로 무려 150여 년 동안 7번에 걸쳐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바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균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끝에 채찍 같은 긴 꼬리가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꼬리를 맹렬히 움직여 물속을 헤엄쳐 다니죠. 만약 이 균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라균은 우리 몸의 소장에 달라붙어 맹독성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는 우리 몸이 엄청난 양의 수분을 배출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환자는 살뜨물과 같은 끔찍한 설사를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콜레라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양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많게는 하루에 20리터에 가까운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20리터, 생수병 1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심지어 하루 동안 배출하는 설사의 양이 환자 본인의 체중보다 때로는 2배나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탈수로 인해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환자들은 움직일 힘조차 없어 아프리카의 콜레라 병동에서는 침대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놓은 특수한 침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설사를 받아내기 위한 처절한 방법이었습니다. 수분과 함께 전해질까지 모두 빠져나가면서 근육은 힘을 잃고 의식은 흐려집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건강한 성인이라도 절반은 사망에 이르고 노약자나 아이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콜레라균은 어떻게 인류의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바로 인간의 정복욕, 제국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콜레라는 인도 겐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습니다. 겐지스강은 힌두 교도들에게는 성스러운 어머니와 같은 강입니다. 그들은 이 강물에 콜레라 환자의 옷을 빨고